네, 자, 다 오셨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간단하게 말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19페이지, 19페이지. 유가증권부터 볼까요? 18페이지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뭐라 그랬죠? 뭐 회계에서 말하는 국채, 공채, 사채, 주식 이런 걸 유가증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가증권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국채, 공채, 사채, 주식 이런 애들이 유가증권이다라고 했어요. 국채, 공채, 사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줄여서 사채라고 한다 그랬고 우리는 요 사채를 주로 이제 쓰겠죠.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어 유가증권은 이 국채, 공채, 사채로 이루어지는 채무증권과 그쵸? 그 다음에 주식 같은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무증권의 대표적인 예가 사채고 회사채, 그 다음에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예가 주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채나 자본이 될 테니까 부채나 자본 시간에 배우는 거고 우리가 사채나 주식을 취득하게 될 때, 그쵸? 살 때, 남이 발행한 사채나 주식을 사게 될 때, 취득할 때 회계 처리를 자산 파트에서 배운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채무증권은 특징이 뭐예요? 돈을 빌리고 이자에만 관심 있다 그랬죠? 만기가 있고, 그쵸? 만기가 있고, 만기까지 이자 받고, 만기에 원금 회수하고, 뭐 이런 흐름이 있고요. 채무증권은 이자를 받고 경영권은 없다 그랬죠. 그냥 때가 되면 만기 때 원금 받고 그 사이에 이자에만 관심 있다 그랬어요. 반면에 지분증권은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을 사면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어, 반드시 받는 건 아니에요. 주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권도 있다 그랬죠. 경영권, 그렇죠?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채나 주식 이런 애들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채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취득 목적에 따라서 네 가지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주로 쓰이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절대로 안 나오고요. 그건 어려우니까 우리 회계 원리 수준은 절대로 안 나오는데 만기 보유 증권이 나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만기 보유 증권이니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과 의도가 있을 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주식은 절대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애는 만기가 없어요. 그쵸? 만기라는 거는 채무증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절대로 지분증권은 될 수가 없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인데 주식의 취득 목적이 단기 투자 목적 또는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장기 투자 목적이다. 뭐 이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한다 그랬어요.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얘는 뭐예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분류상 유동자산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유동자산. 재고자산은 아니겠죠? 당좌자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라 그랬죠? 장기 투자 목적.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류상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에서 다루게 돼요. 오늘 좀 볼 건데 미리 좀 볼 건데 구분상 들어가는 자리는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도 얘도 투자자산에 들어가요. 분류상으로는 투자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만 당좌자산이고 나머지는 다 투자자산에 속한 애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보유 목적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정 과목을 일단 선택하는데 필요하고요. 계정 과목이 일단 선택되면 회계 처리가 바뀌어요. 회계 처리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이따 알아볼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 어제 우리가 충분히 배웠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 주식을 취득했다. 사채를 취득했다 마찬가지인데요. 주식을 취득했다로 보통 많이 다뤄요. 주식을 취득했는데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자산은 일반적으로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취득, 보유, 처분, 그렇죠? 취득, 보유, 처분. 그래서 취득 시 회계 처리와 보유 중에, 그렇죠? 특히 기말이 있을 때 어제 봤죠? 평가라는 걸 한다 그랬죠? 기말 평가. 그 다음에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각각 여러분이 주의할 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취득 시 회계 처리. 우리 자산은 취득할 때 무조건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 그랬어요. 그렇죠? 취득가액, 금액을 얼마로 할지. 자, 자산의 일반 원칙, 대원칙이 뭐예요? 취득 시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취득 시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USB를 살 때 배송비나 뭐 이런 게 들었어요. 그럼 이 배송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USB 사면서 배송비 2,000원 부담했으면 여러분 취득가액은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 취득 부대 비용의 개념은요, 여러분 개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적, 상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에요. 운송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사오는데 세금 부담했다, 취득세 부담했다. 이것도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어제 차 예를 들었었죠. 취득세도 취득 부대 비용이 돼서 차값에 얹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 자산을 취득할 때 차를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내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뭐 나와요? 자동차세 나오죠. 맞잖아요. 자동차세. 그러면 취득세는 차값에 얹어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세 매년 나오는 거는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얘는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 나왔다고 다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에 엎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돼서 차값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 나오잖아요. 걔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금. 토지나 건물도 마찬가지죠. 토지나 건물도 취득할 때 취득세 내요. 그거는 토지나 건물가액에 엎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보유함에 따라 뭐 나와요? 재산세, 종부세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비용 처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취득가액은 취득 부대 비용을 엎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배송비 같은 거 엎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초장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예외가 나왔다. 그렇죠? 유일한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유일한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 수수료 그렇죠? 증권회사에 수수료 비용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원래 자산의 일반 원칙에서는 주식값에 포함해야 돼요. 5만 원짜리 주식을 사오면서 500원 취득 수수료 부담했다. 그럼 주식 얼마에 사온 거예요? 5만 5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만큼은 예외라 그랬어요. 비용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의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렇죠? 취득 시 회계 처리는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시세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주식을 거래되는 애들. 즉 시세가 있어야지 시세가 오르면 팔고 그렇죠? 단기 시세 차익을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세가 있는 애들 특징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전자 주식, 뭐 LG전자 주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사자마자 가격이 막 변하죠. 원래 회계에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가격이 변할 때마다 회계 처리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할 수가 없으니 적어도 언제 한 번은 뭐 해줘야 돼요? 기말에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어제 보셨지만 평가할 때는요. 내가 샀을 때 장부가액이 있잖아요. 그쵸? 장부에 적혀 있는 가격이 장부가예요. 뭐 취득했을 때 5만 원에 취득했다. 근데 기말 갔더니 6만 원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가를 시가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장부가가 시가로 바뀌어요. 평가하고 나면 5만 원짜리 6만 원 됐다. 그럼 장부가가 6만 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가 7만 원 됐다. 그러면 장부가는 6만 원이고 시가는 7만 원이니까 또 만 원 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장부가는 적혀 있는 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이랑 장부가랑 같겠지만 평가를 거치면 뭐가 돼요? 장부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제 보셨죠? 5,000원에 사가지고 5,500원 됐다 4,500원 됐다 막 오락 내리락 했잖아요. 즉 장부가라는 거는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장부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평가 손익이 나오죠.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그쵸?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그쵸? 얘는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쵸? 평가를 했으면 중간에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면 그쵸? 사채나 주식이 다 단기 매매 증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자 받았으면 이자 수익, 배당금 받았으면 배당금 수익, 그쵸?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때가 좋으면 뭐 해요? 처분하겠죠? 처분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가액 찾으라 그랬어요. 장부가와 처분가. 꼭 기억하세요. 장부가와 처분가. 장부가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기말 평가했으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보면서 느끼셨죠? 장부가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 보셔도 아시겠지만 장부가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맞죠? 장부가를 얼마인지 찾아내는 게 결국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처분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처분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한다?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렇죠? 처분가액에서 뺀다라고 하시면 돼요. 개념은 뭐예요? 내가 처분할 때 900원에 팔았지만 실제로 증권회사에서 100원 떼가고 내가 800원 말았으면 얼마에 처분한 거라는 거예요. 800원에 처분한 걸로 봐서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그게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까지 봤고요. 어저께 그 객관식 문제를 다 안 풀었었어요. 객관식 문제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3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15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우리 어저께 7번까지 풀었죠? 네, 맞죠? 8번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다음은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니까 밑에 뭐 취득, 처분, 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각각의 거래죠?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볼게요. 취득 5월 25일 주항공의 주식 10주를 한 주에 2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대요. 10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주당 장부가는 2만 원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5월 30일 주항공의 주식 6주, 6주를 한 주당 24,000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라고 돼 있죠. 일부 처분이죠.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6개 팔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처분할 때는 뭐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장부가랑 처분가. 장부가 얼마예요? 2만 원이죠. 처분가 얼마예요? 24,000원이죠. 그럼 한 주를 2만 원짜리 24,000원에 판 거잖아요. 몇 주를? 6주. 맞죠? 그러면은 뭐예요? 4,000원씩 이익 받죠? 몇 주 팔았어요? 6주 팔았죠? 뭐가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평가 있죠? 평가는 12월 31일 날 하는 겁니다. 기말에 하는 수정 문제예요. 몇 주 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10개 들고 있었는데 6개 팔았잖아. 그럼 4개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개의 사과가 있었는데 6개 팔았으면 몇 개 남았. 그래서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식수. 그렇죠? 주식수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주가 있었는데 6개 팔았으니까 4개 남은 상태고 장부가는 얼마일까요? 장부가 얼마예요? 6주. 아, 4개. 4개 장부가 얼마예요?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지 뭐. 2만 원이죠? 2만 원. 장부가 2만 원이에요. 2만 4천 원 처분가예요. 2만 원짜리를 2만 4천 원에 판 거지. 2만 4천 원에 팔았다고 장부가가 2만 4천 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럼 2만 원짜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18,000원 된 거죠? 장부가 2만 원, 시가 18,000원. 2천 원씩 손해 봤네. 몇 주 들고 있어요?
4개 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2,000원씩 4개니까 평가 손실이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8,000원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개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로 했지만 말로 해도 다행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쵸? 분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개 해드릴까요? 할 수 있겠어요? 할게요. 자, 5월 25일, 5월 25일, 5월 25일 취득했죠? 취득했어요. 몇 주 취득했어요? 10주. 그쵸? 얼마? 10주를 다 한 주에 2만 원인가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얘기다 그랬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2만 원짜리 10주인가요? 그럼 20만 원이겠네. 그쵸?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얘기는 안 나와. 현금 취득하였다라는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 문제를 풀다가 분개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현금 하시면 돼요. 20만 원이죠? 그쵸? 몇 주예요? 10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단가는 2만 원. 그쵸? 맞죠? 그 다음에 5월 30일 처분했네. 그쵸? 일부 처분이죠? 5월 30일 처분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빠져야겠죠?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6주 처분했잖아요. 그쵸? 6주 2만 원이니까 12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0주에서 6주 처분했으니까 주식수는 남아있는 건 4주가 되고 장부가액은 2만 원이 남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변동이 없다고요. 처분될 때. 그쵸? 그 다음에 차변에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 뭐예요? 계정 과목이? 현금? 그쵸. 현금부터 해야겠네. 맞아요. 현금. 그쵸. 처분가액이죠. 처분가액 얼마예요? 그쵸. 24,000원 4주 처분했으니까 얼마죠? 6주? 14만 4천원? 14만 4천원.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겠죠? 6주 곱하기 2만 4천원 맞죠? 6주 팔았잖아요. 그쵸? 얼마에? 2만 4천원에. 그쵸? 그 다음에 어디가 배요? 대변에 비네. 그쵸? 대변에. 배변에 비니까 처분 이익이겠지. 이거는. 그쵸?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영업 외 수익 24,000원 24,000원이죠. 됐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거 뭐예요? 평가해야죠. 기말평가 기말평가 기말평가. 자, 지금 몇 주 들고 있어요? 4주 들고 있죠? 4주 들고 있잖아요. 장부가는 2만 원이고 그쵸? 2만 원과 18,000원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주당 2,000원씩 손해봤네. 그쵸?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해야겠죠? 떨어졌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8,000원. 그쵸? 8,000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그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8,000원 영업 외 비용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그쵸? 주식수부터 쓸까요? 4주 들고 있는데 그렇죠? 4주 들고 있는데 그렇죠. 액면가가 아니라 이게 액면가 아니에요? 장부가요. 장부가 2만 원에서 18,000원. 이건 장부가죠? 얘는요? 시가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뭐랑 비교한 거예요? 장부가랑 시가랑 비교해서 장부가가 시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분은요? 장부가랑
처분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앞에 그 단기매매증권에 취득할 때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다시 잠깐만요. 죄송한데 교재 다시 돌아와서 부교재에 그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19페이지. 취득할 때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있죠. 취득할 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취득가액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취득가액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기매매증권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주 만 원에 뭐 현금 구입했다. 현금 구입했다. 주식을. 근데 한 주 만 원에 구입했다 그랬는데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액면가는 주당 5천 원이다. 만약에 이런 정보가 있으면요.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 액면가 정보는 무시하세요. 무시. 얘는 보지 마세요. 액면가가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자본 시간 때 말씀드릴 건데요. 액면가라는 거는요. 이 액면이 뭐예요? 이 액면이 얼굴이란 뜻이죠. 이게 이마 액자의 얼굴 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액면이란 얘기예요. 액면가가 많이 나간다. 안 들어보셨어요? 어, 액면가가 많이 나간다. 늙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액면이 실제로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주식의 액면이 어디예요? 주권 증서의 앞면에 그게 액면이죠. 거기에 적혀 있는 가액이 액면가라는 거예요. 주식에 적혀 있는 가액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액면가고요. 나중에 자본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액면가랑 주식의 가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주식의 액면가랑 주식의 가치랑은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금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도 없어요. 주식의 가치랑 액면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지금 얼마쯤 해요? 53,000원? 바로 나오시네. 혹시 오늘 종가인가요? 53,000원쯤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는 얼마일까요? 관심 없잖아. 그쵸? 여러분 53,000원이 주가는 주식 가치는 한 주에 53,000원이에요. 나 53,000원 있어야지 한 주 사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액면가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요. 500원일 거예요. 500원 액면 불안했기 때문에 옛날에 200만 원 했잖아 한 주에. 그걸 쪼갰다고요. 근데 어쨌든 액면가는 주식의 가치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게 액면가고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주식을 취득할 때 이렇게 액면가를 줄 때가 있어요. 응? 정보를 줄 때가 있다고요. 이거는 쓰잘데기 없는 정보예요. 일부러 여러분 좀 헷갈리라고 주는 정보예요. 안 써요. 아시겠죠? 거기다 적어주세요. 액면가는 무시. 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에서 주어지는 액면가는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주는 정보예요. 일부러. 쓸데가 없는 거니까 무시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요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보입니다. 얼마에 샀냐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에 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액면가 5천 원짜리를 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만 원. 아시겠죠? 음. 자, 됐습니다. 다시 요 얘기를 좀 빼먹었었네요. 그래서 액면가는 무시하시라. 무시하시라. 자, 그래서 다시 그 315페이지에 8번 돌아오셔가지고요. 다음은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가지고 다 지금 우리가 분개까지 열심히 했죠. 그러면은 밑에 보기를 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얼마예요? 8,000원이죠. 한 주에 2,000원씩 4주 들고 있으니까 8,000원. 틀렸죠, 1번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24,000원이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24,000원 맞죠? 처분이익 24,000원.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단기 매매 증권은 72,000원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쵸. 기말 이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에 얼마 샀어요? 2만 원에 샀죠. 그 다음에 12만 원 빠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또 8,000원치 또 빠졌네. 그러면 얼마예요? 7만 2천 원이죠. 이거 어떻게 계산돼요? 네 주가 지금 평가한 다음에 지금 시가가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18,000원 됐잖아요. 그렇죠? 네 주 들고 있고, 그렇죠? 이게 기말 상태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72,000원이죠. 분기로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단기 매매 증권은 4주 18,000원, 72,000원입니다. 됐죠? 기말 현재 항공은 주식을 4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맞나요? 맞죠? 네, 넘어가세요. 9번 볼게요. 자, 9번 읽어볼게요. 주항공은 2019년 12월 1일에 100만 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 증권을 2020년 1월 31일, 그 다음에 1월 30일이네요. 그쵸? 8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 경우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괄호에 단 2019년 12월 31일 언제예요? 결산일이죠? 결산일 공정가치는 90만 원이다. 처분 손익 얼마인지 빨리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네? 얼마? 처분 손실 10만 원이죠. 처분 손실 10만 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는 장부가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었죠. 12월 1일에 12월 31일에 중간에 12월 31일이 껴있잖아. 평가했겠죠? 평가 손실 얼마 나와요? 10만 원 나왔죠. 장부가는 얼마 돼 있어요? 90만 원으로 바뀌겠죠. 분개를 하면은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장부가는 9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처분할 때 장부가 얼마? 90만 원이죠. 처분가는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90만 원짜리 80만 원에 처분한 거잖아요. 처분 손실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몇 번이에요? 1번? 1번 하시는 거예요. 됐죠? 단기 매매 증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충분히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같은 사례를 가지고 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 처리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옆에다가 여기다가 사례를 적을 거예요. 아이씨. 똑같은 케이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주식의 취득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일 때와 장기 투자 목적일 때 계정 과목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주식의 취득 목적이 바뀌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X1년 10월 1일에 주식 취득을 했어요. 주식을 취득했어요. 아, 이거 너무 위에 썼다. 한 줄만 내려 쓸게요. 한 줄만 내려 쓸게요. X1년 10월 1일에 주식을 취득했는데
현금 100원을 줬고요. 수수료로 현금 10원을 줬어요. 주식 한 주라고 할게요. 한 주. 한 주 취득하는데 100원 들었고 수수료가 10원 들었어요. 그리고 X1년 12월 31일에 시가가 80이 됐다고 쳐요. 100원에 취득했는데 수수료 10원 주고 100원에 취득했는데 시가가 80원이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X2년 한 해가 더 지난 거예요. 한 해가 더 지났을 때 시가가 이번에는 130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X3년 1월 10일에 140에 현금 처분했다고 쳐요.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주식을 샀는데 100원에 취득하면서 수수료도 10원을 줬어요. 근데 그 해 말에 시가가 80원이 됐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시가가 또 130원으로 올랐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날도 오죠. 그렇죠? 그랬다가 야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140에 팔았어요. 그렇죠? 140에 현금으로 팔았어요. 자, 요랬을 때 우리가 너무 긴가?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 같은 상황을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같은 상황을 자,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배웠으니까 이건 할 수 있죠. 해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 자, 취득했다. 주식 취득했어요. 현금 취득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쵸? 어떻게 해요? 일단 현금 나가죠? 얼마 나가요? 110원이 나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취득가액 얼마예요? 얘는 100원이죠. 그렇죠? 110원 아니죠? 얘는 뭐예요? 수수료 비용 하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10원 영업 외 비용. 그렇죠? 자, 단기 매매 증권 100원 장부가액이죠. 그 다음에 기말에 뭐 해야 돼요?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해 볼까요? 기말 평가 어떻게 됐어요? 100원짜리가 어떻게 됐어요? 80원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야겠죠, 단기 매매 증권을. 그렇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뽑아야 돼요? 20원 잡아 빼야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변에?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그쵸? 평가해서 나온 손실이니까 평가 손실 20원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장부가가 얼마가 됐어요? 80원 됐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한 해 더 지났다고 쳐요. 그러면 시가가 130이 됐어요. 장부가는 얼마고? 80이죠? 시가가 130이 됐으니까 50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올려줘야 되죠?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얼마? 50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평가이익이죠. 평가이익 얼마? 50원 영업 외 수익이죠. 그랬다가 팔았죠. 그 다음에 잽싸게 팔았죠. 더 올랐네. 그쵸? 더 올랐어. 얼마짜리를 팔았어요?
13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40원에 팔았죠? 그럼 장부가로 빼야 되죠?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빠져야 돼요? 130원이죠. 130원 됐잖아요. 지금 여기 시가로. 그쵸? 그 다음에 처분 현금으로 했죠? 현금으로 했다고 해요. 현금 그러면 얼마예요? 140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10원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했어요. 이건 여러분 지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을 취득했는데 취득 목적이 장기 투자 목적일 때, 그렇죠?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자, 현금이 얼마 나가요? 이건 똑같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 와야겠죠? 매도 가능 증권 얼마예요? 얼마예요? 네? 110원이에요. 이거 110원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수수료. 수수료 포함해야 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라니까.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예요. 단기 매매 증권만. 단기 매매 증권만. 매도 가능 증권은 110원이 취득가액이에요. 수수료 포함해서. 일단 달라요. 출발부터. 제가 모든 자산은 뭐예요? 취득부대 비용은 더하라 그랬잖아요. 얘만 빼고. 그렇죠? 얘만 빼고. 110이에요.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해야겠죠? 기말에 평가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 얼마예요? 110원이죠? 아니 매도 가능 증권 장부가 얼마예요? 110원이죠? 시가 얼마예요? 80원이죠? 그럼 얼마 빠져야 돼요? 30원이 매도 가능 증권이 빠져야 되죠? 매도 가능 증권 얼마? 30원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차변에 색깔이 하나가 모자라네. 어떻게 할까? 자, 차변에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평가 손실 30원 하는데 중요한 거 얘는 성격이 뭘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 할 때 나왔어요? 자본 할 때 나왔죠? 자본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해가지고 자본거래라고 그랬고 그거 세 개가 자본거래라 그랬고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두 개 있다 그랬어요. 자본이라 그랬습니다. 자본. 자산부채 자본의 자본이에요. 자산부채 자본의 자본. 얘는 손익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손익계산서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손익계산서로 안 간다고. 그러니까 2분기 했을 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하고 물어보면 얼마예요? 빵원이에요, 빵원. 2분기 했을 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물어보면 제로라고 해요. 제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니까 손익계정이 안 나왔잖아. 얘는 자본 마이너스 자산 마이너스예요. 자산 감소, 자본 감소. 아니 이게 자본이라니까 그냥 계정 과목이 성격이. 됐죠? 일단 뭐 그렇다 치고 한번 계속 가볼까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얘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일단 매도가능 증권 얼마 됐어요? 80 됐죠? 근데 시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13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능 증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 50 올라가야겠네. 그쵸? 매도 가능 증권 얼마? 50. 그 다음에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잖아요. 응? 평가 손실 있죠. 얘는 계정 과목이 뭐라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 회계 순환 과정 할 때 특징이 뭐였어요? 2월 된다 그랬죠. 2월 내년에 또 쓴다 그랬어요. 얘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손익계산서 수익비용 계정은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계산하면 끝이에요. 내년에 0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계정이에요. 쫓아다녀요. 2월 돼가지고 팔릴 때까지 쫓아다닌다고요. 그러면 얘가 있으면 일단 얘가 있으면 재무상태표에는요 얘가 쫓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익을 계산할 때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나올 때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면 걔부터 먼저 없애주고 그때도 이익이면 그때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이 한꺼번에 못 나와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계정 과목이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이 한꺼번에는 못 나온다고요. 일단 보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평가 손실 30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까야 돼요. 평가 이익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 그쵸 평가 손실 30원 까도 모자라잖아요. 그쵸 그제서야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얘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응?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평가 이익 20원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까지 만약에 붕괴를 하면 부분 재무 상태표를 그리면 재무 상태표가 있고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지금 여기까지 하면 80 됐죠? 매도 가능 증권이 차변에 80 있고 부분 재무 상태표를 그리면 자본 계정 가가지고요. 자본 계정 가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차변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반대쪽으로 들어올 때마다 부호가 바뀌거든요. 넘어다닐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요. 대변에 있잖아. 차변에 있잖아요. 근데 자산은 대변에 표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30 이렇게 표시가 돼요. 처음에 이게 사실 이게 주인공은 아닌데 사실 이게 처음 보다 보니까 좀 낯설 수 있는데 일단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까지 붕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가 돼요? 80 됐다가 50 더해지니까 얼마예요? 130이겠죠?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잔액은요? 누계액 잔액은 일단 얘는 없어졌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을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쪽에 남아 있으면 걔부터 없애고 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닌데 어쨌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계정이고 끌고 다녀요. 언제까지? 처분할 때까지 끌고 댕겨요. 얘를 자본에 넣어서 2월 시키면서 어쨌든 자 계속 얘기를 이어갈게요. 처분했죠. 이제 얘가 처분할 때까지 끌고 다닌다 그랬는데 처분할 때 볼게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처분 붕괴 한번 해볼까요? 처분 붕괴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을 빼야겠죠.
매도 가능 증권 빠져야 되잖아요. 얼마 돼 있어요 지금? 130대 있잖아요. 그렇죠? 130. 130. 자, 그 다음에 얘를 뺐는데 하나 더 빼야 되는 애가 있어요. 누구? 딸린 식구들 있잖아. 딸린 식구. 얘랑 같이 쫓아다닌다니까. 얘도 빼줘야 돼요. 얘도 같이 빼줘야 된다고. 대변에 있죠 지금. 차변으로 빼줘야 된다고요. 매도 가는 증권이 없어지잖아. 얘를 뽑아내야 된다고. 얘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럼 얘도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고 얘는 차변에 있으니 얘는 대변으로 빠지고 얘는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없어진다고. 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 20이네요. 그렇죠? 20. 이게 장부가예요. 이게 장부가로 뽑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장부가? 그 다음에 얼마에 처분했어요? 현금 140에 처분했죠? 맞나? 맞죠? 그러면 어디가 얼마 모자라요? 어디가 얼마 모자라요? 이게 160 여기가 지금 모자라네. 그쵸? 이거는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뭐예요? 이익이죠? 얼마? 30? 그쵸? 30. 그러니까 이게 처분가액이죠. 요게 처분가액.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 손익이 나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얘는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이에요. 얘는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이에요. 얘는 처분했잖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익이 나오는 게 맞죠? 손익이 나오는 게 맞아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지금 조금만 더 집중해서 계속 요거 하고 끝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설명할 때 이런 설명했었죠. 여러분 아파트를 1억에 샀어요. 1억에 샀어요. 아니 이거를 해볼까? 여러분 아파트를 100만원에 샀어요. 100만원. 아파트를 100만원에 샀어요. 근데 복비로 10원을 줬어요. 에? 복비로 10원을 줬다고요. 아니면 뭐 취득세라고 할까요? 취득세를 10원에 줬어요. 아파트 얼마에 산 거예요? 얼마에 산 거예요? 110만원에 산 거죠? 아파트 값은 100만원이지만 10만원 수수료가 들었다고. 그럼 110만원에 산 거잖아요. 그쵸? 얼마에 팔았어요?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어요? 140만원에 팔았잖아요. 140만원에 1억 4천이라 그럴까? 1억 4천에 140만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거래에서 아파트 들고 있어서 여러분 얼마 득 본 거예요? 30만원 득 본 거죠? 30만원 득 봤잖아요. 처분 손익 얼마예요 이거? 30이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해요. 취득했다가 처분했어요. 지금 언제 취득했어요? 2001년 X1년 10월 1일에 취득해가지고 2년 보유하다가 마지막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은 30만원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110만원에 사가지고 140만원에 팔았으면 여러분 구구절절 얘기할 거예요. 첫 해에는 20만원 이익 받다가 두 번째 해는 50만원 손실 받다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하겠죠. 기분만 좋은 거예요. 기분만 좋은 거라고요. 기분 좋은 것도 좋은 거니까 이름은 이렇게 붙여주자고요. 평가이익 평가손실. 근데 이거는 실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실현이 안 됐다고요. 실현. 아직 내가 쥐지 못한 거예요. 깔고 안고 있잖아 내가 지금. 실현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나 손실 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익이나 손실, 손익계산서로 흘러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회계순환과정 했었잖아요. 수익과 비용 돼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면 뭐가 되게요? 처분할 수 있다고요. 날아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 1억에 사가지고 아파트 1억 5천 됐어요. 그쵸? 기말에 1억 2천 됐어. 1억 아니 뭐 1억 3천 됐어요. 그럼 3천만 원 번 거잖아. 기분 좋은 거. 근데 그거 그 저기 쇼핑에서 쓸 수 있다고 할수 없다고 그랬어요. 못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요? 이런 것들이 손익계산서로 흘러가가지고 당기순이익 간 다음에 그게 자본에 붙었잖아요. 우리 회계순환 과정 열심히 한 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요? 자본으로 가서 이익잉여금에 자본의 그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에 붙어버린다고요. 처분할 수 있는 걸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왜 그게 허용이 됐냐면 얘는 이렇게 길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샀다가 바로 팔 거니까 손익계산서에 넣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취득 목적에 샀다가 바로 팔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손익계산서로 흘러간다고요. 네? 흘러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동의하셨잖아요. 1억에 사가지고 1억 1천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1억 4천만 원에 팔았으면 결국 처분 이 거래로 내가 이익 본 건 30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분 손익이 30이 돼야 맞지. 처분 손익이 10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겠죠. 얘는 그때그때 손익계산서를 흘려보냈다고 평가한 거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얘는 3년 동안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안 갔잖아. 안 보내고 길을 쓰고 쫓아다니게 했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첫 해 110원이죠. 네? 110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끝나고 난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이 80이 있지만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30이 딸려 있죠. 이거 다시 일로 오면 얼마가 돼요? 110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다시 일로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130원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20 있잖아요. 이거 퉁퉁 치면 얼마예요? 110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110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요. 110원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잘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처분할 때는 장부가랑 처분가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처분가는 140이죠. 140이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는 얼마가 유지돼요? 110원이 유지가 된다고요. 110원이 유지가 된다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와요. 처분 손익이 얼마? 이거 자료를 이렇게 주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바로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중간에 분개를 할 필요가 물론 분개할 줄 알면 좋겠지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개념상으로 110원짜리를 140원에 처분한 거라고요. 예? 그거를 분개로 나타내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자본에 넣어서 이게 계속 이월시키면서 온 거라고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목적은 뭐다? 110원을 유지해가지고 140 처분할 때까지 실현될 때까지 끌고 다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여러분 동의했잖아. 이거 뭐 중간에 기분 나쁘고 기분 좋으면 뭐해? 그냥 기분만 좋았다 나쁜 거지. 그쵸? 그래서 기분만 살짝 좋아서 나쁜 거를 얘는 기타 포괄손 누계액에 넣어놓고 다닌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똑같은 상황을 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 상황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과 매도가능 증권으로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을 구하시오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매도가능 증권은 볼 것도 없이 뭐예요? 수수료를 포함해서 취득가액과 최초 취득가액과 마지막에 처분한 가액 비교해가지고 30원 처분 이익이 발생했네 알면 되는 거고,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140원과 뭘 비교해야 돼요? 응? 그쵸? 가장 최근에 평가한 이게 장부가액으로 바뀌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해야겠지. 아까 방금 풀었잖아요. 문제. 이게 장부가액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직전에 평가한 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하면 돼요. 얼마예요? 130원짜리 140원에 팔았잖아요. 10원 더 받았네. 정확히 나왔잖아 여기. 처분이익 10만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매매증권은 어떻게 처분 손익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부가랑 처분가를 구하는데 처분가는 140이지 장부가는 130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안 봐도 이거를 분개를 처음에는
꾸역꾸역하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게 이게 어떤 흐름이다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머리 분개 안 돼도 머릿속에서 이건 장부가는 130이지라고 된다고요. 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개념상보다 최초 취득한 가액이 유지가 된다. 왜? 중간에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손익계산서로 안 흘려보내고 끌고 다녔기 때문에 계속 130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32 이게 다 뭐예요? 110 110이죠. 110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장부가가 110이 110이 유지가 된다고요. 분개도 분개인데 분개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알 수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뭐다? 그 즉시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로 흘려보내요. 네? 그 즉시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계속 바뀌면서 와요. 시가로 바뀌면서 와요. 처분손익을 구하라 그러면 처분손익은 처분가액과 가장 직전에 평가한 시가가 돼 있을 거니까 이 두 개 비교하면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거 가지고 다 손익계산서로 보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애매한 자본 계정에 그냥 처박아 두는 거라고요. 그리고 끌고 다녀. 근데 손실이나 이익이 있으면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반대쪽에 손실이나 이익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끌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110이 유지가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분가액은 최초 취득가액과 마지막 처분가액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출제되는 패턴 첫 번째고, 두 번째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드렸지만 평가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손익계정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손익계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다만 매도 가능 증권은 손익에 영향이 없다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 비용 계정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세요. 손실 이거 대단히 문제 많이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 자본.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자본 계정이 맞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그 본교재 있죠? 우리 본교재 4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2페이지. 우리 큰 두꺼운 책 42페이지 보면 자본의 분류라고 돼 있죠. 거기 그 위에 세 개는 자본거래, 밑에 두 개는 손익거래 해가지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찾으셨어요? 거기에 뭐가 밑줄 쳐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있죠? 누가 밑줄 쳤어요 이거? 쳐 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계정이에요. 이것만 단독으로도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뭐 자산 부채 자본 뭐 자산 계정이 아니 뭐죠? 뭐 대무상태표 계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딱 이름이 되게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얘는 자본 계정이라는 거 요것만으로도 문제 대단히 많이 나오고요.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이런 문제나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 비교해서 물어보는 것도 답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제가 객관식도 나중에 이제 좀 쉬었다가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